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파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모처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에요. 동료들은 모두 저를 부를 때 김대리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제가 바로 이 회사 사장의 딸이라는 사실을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제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대리, 오늘도 일찍 왔네? 바로 박 과장님이었습니다. 저보다 2년 먼저 입사하신 선배이자 그때는 아직 아무도 몰랐지만 나중엔 저희 남자친구가 되었어요. 박 과장은 제가 옆에서 봐도 정말 성실한 분이었어요. 어떤 날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김대리 실력이 워낙 좋으니까 이번 프로젝트도 잘 될 거야. 사실 저는 아버지가 사장이라는 걸 숨기고 입사했거든요. 정말로 제 실력만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관련 자격증도 열심히 땄습니다. 그 덕분에 늘 동료들에게서 김대리는 정말 깔끔하게 일 잘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박 과장님과 사귄 지 1년이 넘어가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 정체를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었거든요. 어느 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사실 제게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뭔데? 혹시 다른 남자라도 있다는 거야? 남자친구가 농담조로 이야기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점심시간에 따로 이야기할게요. 드디어 점심시간. 빠르게 점심을 먹고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대표님이 제 아버지세요. 지훈 오빠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 정말이야? 네, 처음에는 말할 기회를 놓쳤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어요. 괜히 오빠가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무서웠거든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가 그렇게 일을 잘하는구나? 아니에요. 정말로 제 실력으로 한 거예요. 아버지도 회사에서는 절대 저를 특별히 대해주지 않으세요. 알아. 너의 실력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다만 앞으로는 회사에서 더 조심해야겠네. 다른 사람들이 알면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었어요. 남자친구는 모든 사실을 듣고도 바로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3년 동안 비밀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회사에서는 평범한 선후배로, 퇴근 후에는 연인으로요. 남자친구는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완벽해 보였던 연애가 곧 제 인생 최악의 배신으로 끝날 거라는 걸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맡았던 신규 브랜딩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사실 그 프로젝트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경쟁사들이 포기한 클라이언트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시장 조사를 하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구상했어요. 그 결과 클라이언트는 물론이고 업계에서도 나름대로 주목받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김대리, 사장실로 와. 아버지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회사에서는 평상시처럼 거리를 두시지만 그날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더라. 클라이언트도 무척 만족해하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래서 말인데 승진 발령을 준비하고 있어. 차장으로 올려줄 생각이야.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제 실력으로 인정받은 거라는 생각에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남자친구였어요. 같은 시기에 오빠가 맡았던 프로젝트는 계속 지지부진했거든요. 클라이언트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승진 소식을 전했을 때 남자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들을요. 축하해주는 마음이 진심이긴 했지만 동시에 자신보다 후배인 제가 먼저 승진하는 것에 대한 씁쓸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빠도 곧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겠지.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 그런데 며칠 후에 지훈 오빠가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 프로젝트 같이 해볼까? 네? 같이요? 응.
네가 기획하고 있는 그 신제품 런칭 프로젝트 말이야.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순간 망설여졌어요. 지금까지 저희는 회사에서 비밀 연애를 해왔는데 같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더 조심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훈 오빠의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최근 프로젝트 실패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알겠어요. 하지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앞으로는 각자 독립적으로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마워. 우리 꼭 좋은 결과 만들어보자. 그렇게 저희는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신제품 런칭을 위한 마케팅 전략과 브랜딩 작업이었는데 다행히 업무를 진행하면서 남자친구의 도움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 사람은 시장 데이터 분석에 강했거든요. 이 부분 시장 조사 결과를 보면 타겟층을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아이디어 정말 좋네요. 함께 일하면서 저희는 시너지를 냈고 결국 또 한 번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물론이고 사내에서도 호평이 이어졌어요. 특히 아버지께서도 남자친구를 눈여겨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박 과장 실력이 괜찮더라. 너랑 팀워크도 좋은 것 같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빠가 나이도 있고 해서 슬슬 회사 일을 너에게 넘겨줄 생각이야. 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이번 프로젝트들 보니까 네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더라. 물론 당장은 아니고 천천히 준비하려고. 회사 승계. 생각해보니 언젠가는 다가올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너 결혼 준비도 해야 하지 않겠니? 박 과장 사람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는 아직 저희 연애 사실을 모르셨지만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자친구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회사 승계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드디어 그런 때가 왔구나. 하지만 부담스러워요. 정말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으며 격려해줬어요. 그때의 오빠는 정말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을까요? 남자친구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을요. 그리고 얼마 후에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고 저도 마침 잘 됐다 싶어 부모님에게 정식으로 소개시켜드렸어요. 평소 남자친구를 좋게 보고 있던 아빠는 저희 연애 소식을 듣고 감쪽같이 모르고 있었다며 박수까지 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까지 일사천리로 끝낸 후 바로 본격적인 결혼식 준비에 들어갔죠. 그러나 결혼식을 한 달가량 앞둔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웨딩드레스 마지막 피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드디어 남자친구와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생각에 설레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갑작스런 연락이 왔어요. 내일 시간 있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서 이상했지만 혹시 결혼 관련해서 깜짝 선물이라도 준비한 건가 싶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저희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오빠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은데. 미안해.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거든요. 네?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결혼 취소하자. 난 더 이상 못하겠어.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훈 오빠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쏟아냈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는 평생 네 들러리로 살기 싫어. 네 아버지 눈치 보면서 사장사위라는 타이틀로만 살고 싶지 않다고. 오빠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좋아해서 사귀기 시작했어. 그건 진짜야. 하지만 네가 사장 딸이라는 걸 안 이후부터는 솔직히 말하면 욕심이 생겼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자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나도 성공하고 싶었어. 네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초라해지더라. 네가 나보다 먼저 차장으로 승진할 때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알아?
그래서 저랑 같이 프로젝트 하자고 한 거예요? 맞아. 네 아이디어에 얹혀서라도 인정받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것도 결국 네 덕분이잖아.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오빠, 3년 동안 나랑 함께 한 게 모두 가짜였다는 거예요? 아니야. 전부 가짜는 아니었어. 하지만 솔직히 네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면 결혼까지 생각했을까? 모르겠어. 그 순간 정말 속이 뒤틀렸어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왜 파혼이에요? 제가 사장 딸인 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잖아요. 그게 사실 나한테도 기회가 생겼거든. 그 순간 남자친구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어요. 우리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땅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대. 아마 보상금만 받아도 최소 몇십억은 될 거야. 네? 이제 나도 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너랑 결혼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결국 이 사람에게 저는 성공을 위한 수단이었던 거네요. 더 좋은 기회가 생기니까 저를 버리겠다는 거였어요.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지금까지 저는 오빠에게 뭐였던 거예요? 미안해. 너한테는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나도 성공하고 싶어. 성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사람을 이렇게 배신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허무해서요. 배신이라니 좀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심해요? 결혼 한 달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게 배신이 아니면 대체 뭐예요? 너도 나를 좀 이해해줘. 네가 나보다 먼저 승진했을 때 내가 얼마나 위축됐는지 알아. 그리고 우리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 알아. 그건 오빠 실력 부족이잖아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실력? 그래, 네 말이 맞아. 하지만 솔직히 너도 아버지가 사장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쉽게 승진했을까? 뭐라고요? 인정할 건 인정해. 네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사장 딸이라는 배경이 없었다면 지금만큼 인정받지 못했을 거야.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제 노력과 실력을 누구보다 인정해줬던 사람이 남자친구였는데 그마저도 거짓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너한테는 진짜 미안하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회사에서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요. 그렇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야 그제서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년 동안의 사랑이 함께 꿈꿨던 미래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파혼 이후 2달 동안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셨지만 동시에 제가 걱정되셨나 봐요. 미안하다. 아빠가 그 사람을 잘못 봤네.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몰랐던걸요. 그래도 차라리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어요. 그리고 일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다행히 며칠 후에 남자친구는 사표를 냈고 바로 퇴사일까지 밀린 연차를 쓰며 장기 휴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주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목요일 오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장님, 사무실에 누가 찾아왔는데요? 인사팀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구요? 예전 박 과장님이요. 퇴직금 정산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고 하시는데.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남자친구가 퇴사한 지 겨우 2달 만에 다시 마주치게 되다니요. 아, 네. 그냥 인사팀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런데 박 과장님이 차장님께 직접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피할 수 없겠구나 싶었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마주칠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알겠어요. 회의실로 안내해 주세요. 5분 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때 그 남자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거든요. 예전에는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완벽하게 세팅이 된 자신감 넘쳤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헤어스타일도 엉성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오랜만이야. 이미 퇴사하셨는데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최대한 차갑게 말했어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퇴직금 정산할 것도 남았고.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너가 보고 싶어서 왔어.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할 말 있으시면 빨리 하세요. 전 남자친구는 잠시 주저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나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네? 그 땅 말이야. 재개발되는 줄 알았던 그 땅. 알고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벌써 몇 년 전에 동네 사람들한테 헐값에 파셨더라.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때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급하게 파셨던 거야. 근데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런 큰 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상속받을 땅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빚만 잔뜩 생겼어. 빚이요? 나는 그 땅만 팔면 부자가 될 줄 알고 사업 준비한다고 은행 대출도 받고 여기저기서 돈도 많이 빌렸거든.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사실 지금 카드빚만 몇 천만 원이야. 사업은커녕 당장 생활비도 없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인도 안 하고 그런 무모한 짓을 했다니요. 그래서 저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갑자기 남자친구가 회의실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 정말 반성했어. 너 없으면 안 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 회사도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도와줘. 사장님한테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미쳤어요. 지금 제대로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머리를 바닥에 대고 빌기 시작한 거예요. 제발,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정말 잘못했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 빨리 일어나세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게 보였어요.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난 것 같았어요.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안 일어나. 네가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 이거 완전히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회사예요, 회사.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에 남자친구가 벌떡 일어났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자네 퇴직금 정산하러 온 거 아니었나? 그것도 인사팀에서 처리할 일인데 왜 여기 있어? 그게 사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 나가.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야.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남자친구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었나 봐요. 마지막으로 쫓겨나가기 전에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나 연락할게. 꼭 다시 연락할게. 연락하지 마세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한때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정말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모든 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아버지와 제가 내쫓아버리려고 해도 남자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간절해진 것 같았거든요. 나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 정말이야. 반성이요? 지금 와서? 그래,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도 사람이잖아.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사람을 이용하고 배신한 걸 단순한 실수라고 표현하다니요. 실수라고요? 3년 동안 저를 속인 게 실수라고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정말 좋아해서 사귄 거야. 중간에 욕심이 생긴 건 맞지만 중간에 욕심이 생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산이었잖아요. 진짜 계산을 했다면 내가 사장 딸인 너한테 그렇게까지 돈을 쓰지도 않았겠지. 너한테 사줬던 밥값 커피값만 해도 얼만데. 차라리 안 받아줄 거면 그 돈이라도 돌려줘. 나 카드빚 갚아야 해. 남자친구의 황당한 소리에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변명만 하는 그의 모습이 정말 역겨웠거든요. 그때 회의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이제는 아예 전 직원들이 다 모여서 구경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
여기서는 그만하고 따로 만나자. 따로 만날 이유 없어요. 할 말 있으면 지금 여기서 다 하세요. 저는 일부러 회의실 문까지 활짝 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다들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든 직원분들은 들으세요. 갑자기 제가 큰 소리로 말하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희 쪽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퇴사한 박 과장님인데요. 저랑 3년 동안 사귀면서 제가 사장 딸이라는 걸 알고는 저를 이용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니 남자친구가 더 당황해서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그러다가 자기 할머니 유산인 땅 팔아서 부자 될 줄 알고는 결혼 한 달 전에 파혼 선언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땅도 이미 팔고 없는 거였대요. 직원들 사이에서 어머나 세상에 하는 탄성이 들렸어요.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서 저한테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매달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 정말 한심하지 않나요? 그만해. 남자친구가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서 소리쳤어요. 왜요? 사실인데 왜 그만하라고 해요? 부끄러우세요? 너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제가 너무해요? 저를 3년 동안 속이고 결혼 직전에 버린 사람이 저보고 너무한다고 해요? 그때 인사팀 김 대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차장님, 좀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다른 층에서도 들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어요. 알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남자친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 사람이 방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저를 위해 쓴 커피값이랑 밥값이라도 돌려달라고 하네요. 뭐라고? 남자가 진짜 쪼잔하네. 여기저기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아니에요.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저는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반대로 3년 동안 제가 오빠를 위해 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생일 선물, 기념일 선물, 여행 비용, 심지어 파혼한 결혼 준비 비용까지 합치면 몇 천만 원인데요? 구체적인 돈 이야기를 꺼냈더니 남자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특히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쓴 돈만 해도 웨딩드레스, 스튜디오, 촬영 예약금들 이런 건 다 누가 물어줄 건가요? 아니, 그건 그리고 3년 동안 저를 속이고 이용한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건가요? 제 청춘 3년을 돌려주실 건가요?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공감하는 것 같았어요. 그쪽이 쓴 커피값 몇만 원 때문에 그러실 거면 저도 변호사 선임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겠어요. 그게 더 공정하죠?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상황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남자친구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정말 포기하시겠어요? 다시는 연락 안 할게. 약속이에요. 약속해. 정말 약속해. 그제서야 저는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럼 이제 가세요. 퇴직금 정산은 인사팀에서 처리해 드릴 테니까. 폭풍이 휩쓸고 지난 후 남자친구는 고개를 숙인 채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이런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직원들도 하나 둘씩 흩어지기 시작했고 인사팀 김 대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차장님 괜찮으세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정말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자기 체면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던 그 사람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완전히 사라진 후 며칠 동안은 회사 분위기가 좀 어색했어요. 직원들이 저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다들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차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사람한테 당하실 뻔했네요. 맞아요. 저희도 그 사람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낙하산 때문에 승진 못한다고 계속 불만 토로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 제가 몰랐던 남자친구의 모습들이 더 많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 후에 아버지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 괜찮아요, 아버지. 오히려 미리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래,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정말 천만다행이야.
만약 그 인간 본 모습을 결혼 후에 알았다면 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었거든요. 나도 사람을 잘못 봤네.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속았는걸요. 무려 3년 동안이나. 그래도 우리 딸이 똑똑해서 잘 정리했잖아. 아버지의 위로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정말 회사 일에 집중해 보자. 아빠가 점점 나이도 들어가고 네가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때야. 네,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상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가끔 눈물이 나기도 했거든요. 3년이라는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제 실력을 의심받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몇 주 후에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일이었어요. 차장님, 이 프로젝트 정부 주도라 그런지 규모가 정말 크네요. 괜찮으실까요? 물론이죠. 해보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자친구와 함께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책임져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성취감도 컸거든요. 그리고 6개월 후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정말 대단하다. 이번 프로젝트로 우리 회사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 무엇보다 믿고 일을 맡겨준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고마워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증명? 이미 충분히 증명했지. 이제는 정말 안심하고 회사를 맡길 수 있겠어. 그때부터 아버지는 조금씩 저에게 더 큰 권한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중요한 결정들도 저와 상의하시고 경영 전반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다시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우연히 예전 남자친구의 소식을 들었어요. 차장님, 혹시 전에 박 과장님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왜요? 홍보팀 정대리가 봤는데 시내 번화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더래요. 순간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안타깝다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일은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일은 하고 있네요. 네, 그런데 정말 많이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저에게는 과거의 일이었거든요. 지금의 저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독립적이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고 연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이제는 조건이나 배경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진심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이제 알 것 같더라.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런가 요즘 보면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아. 맞아요. 저는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더 현명해졌어요. 남자친구는 제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교훈을 준 사람이기도 해요. 그 덕분에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고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언젠가 정말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짧은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 원인에는 시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가 있었죠. 단순한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시댁을 제대로 뒤엎은 끝에 저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큰 잘못이 없었어요. 죄라면 그저 시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혼까지는 가지 않아도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이유도 없었기에 저는 과감히 등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아들을 두고도
며느리를 자신 마음대로 다루려 했어요. 그런 사람과 더는 얽히고 싶지 않았고 망설임 없이 결혼을 끝냈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반대로 그들은 아마도 전보다 훨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특히 시모가 그럴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문득 입가에 미소가 떠오릅니다. 어디 한번 똑같이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건 본인이 만든 결과니까요. 사람이란 모름지기 나이를 먹으면 성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적어도 인성이라도 단단히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시모는 그저 나이만 먹었을 뿐 단 하나의 배울 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내쫓겠다는 말로 협박하려 했지만 저는 그것을 간단히 무시했고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켜버렸죠. 남편과의 인연은 회사를 다니며 시작됐습니다. 입사 동기는 아니었지만 그는 저보다 먼저 들어온 선배였어요. 사실 그 회사는 저희 아빠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졸업 후에 아빠를 도우며 회사 일을 배우기 위해 입사한 저는 모든 것이 서툴렀고 그때마다 남편이 친절하게 챙겨주며 도와줬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어요. 아빠 회사의 직원과 연애를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에 마음을 숨기려 했었죠. 하지만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결국 우리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진지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밀 연애는 1년 반이 넘게 지속됐고 결국 그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결혼을 준비하며 양가의 인사를 드릴 시점이 되었고 그때 저는 남편에게 제 정체를 털어놓았죠. 사실은 말이야. 우리 회사 사장님이 우리 아빠야.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숨긴 이유를 설명하자 그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결혼 아버님이 반대하시면 어쩌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미 아빠에게 이야기했고 어느 정도 허락도 받은 상태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빠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그 사람의 성실함을 좋게 보셨고 결혼을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어요.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지만 남편은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 더 큰 문제라니? 뭐가 있는데? 그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엄마야, 우리 엄마가 반대하실지도 몰라. 솔직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능력 있고 여유 있는 며느리를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있을까? 게다가 자기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사돈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그걸 반대하겠다는 건지 저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조심스럽게 가족사를 꺼냈습니다. 7살 터울의 형이 있었고 그분의 첫 번째 결혼이 문제였습니다. 형님은 좋은 대학을 나왔고 연봉을 많이 받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그 형님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형님과 시어머니의 사이는 처음엔 괜찮았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모습이었고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도 꽤나 잘 어울리는 듯 보였대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마련이었죠. 서로 간의 틈은 서서히 벌어졌고 그 틈은 곧 깊은 골이 되었습니다. 결국 형님은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고 특히 시어머니는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형에게 나냐 아니면 엄마냐는 선택까지 강요했다고 해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형님은 형마저 시댁과 멀어지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 일로 시어머니는 크게 상처를 입었고 분노 끝에 결국 형을 이혼시키기에 이르렀어요. 그 와중에도 형은 가족과의 연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철저히 형님을 배척했고 결국 가족은 산산조각 나버렸죠. 그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우리 집안에 잘난 며느리는 필요 없다. 시어머니는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니, 오히려 싫다고 선언했죠. 처음엔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며느리를 원했다가 형님과의 갈등을 겪고 나서는 그 기준이 완전히 뒤집혀 버린 겁니다. 잘난 며느리는 지만 잘난 줄 알아서 눈치도 없고 인성도 모자라다. 그런 며느리는 시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를 우습게 여긴다.
시어머니에게 중요한 건 며느리의 성격이었고 겸손이었으며 버릇없지 않은 태도였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래, 인성이 가장 중요하지. 그렇지만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일까? 시어머니는 아직 나를 몰라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예비 시어머니가 형님을 혹독하게 대하거나 무리한 시집살이를 시킨 건 아닌지. 만약 그런 사연이 있었다면 형님이 그렇게 등을 돌린 것도 납득이 갈 테니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었어. 내가 아는 한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는 덧붙였죠. 형수 성격이 좀 보통이 아니었거든. 자존심이 강해서 부딪힌 거야. 그리고 형도 엄마가 소개시켜준 여자랑 재혼해서 지금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어. 그때 저는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돈 많고 능력 있는 며느리는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애들은 다들 공주처럼 자랐고 시댁일 같은 건 손끝 하나 까딱 안 하려 한다. 그런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며느리를 식모처럼 부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기본적인 할도리는 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앉아만 있으려는 며느리는 눈꼴 사납다며 그런 애들은 자기 아들을 하인처럼 부릴 게 뻔하다고 했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집안 출신이라야 겸손하게 굴고 예의도 바르다면서요. 그제야 남편의 깊은 한숨이 이해됐습니다. 우리 집은 아빠가 예전부터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니 경제적으로 크게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부유한 편은 아니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너무 잘 사는 집안으로 보일 게 뻔했죠. 그렇게 저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이 결혼을 무사히 치를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먼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당신 쪽 집안을 숨기자. 그냥 평범한 집안 출신인 척하는 게 어때? 아버님이 우리 회사 사장이라는 것도 네가 사장님의 딸이라는 것도 말하지 말자.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신뢰를 포기하자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방법 외엔 다른 선택지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 거짓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릴 때도 많이 망설였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조용히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딱 한 가지 물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니?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아해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잠시 생각에 잠긴 부모님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거짓말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야. 결혼을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솔직하게 털어놔야 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짜를 보게 되니까. 그 말에 힘을 얻은 저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저를 평범한 집안의 딸로 소개하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행히 큰 반대 없이 순탄히 진행됐고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와 가까워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시댁에도 자주 찾아가고 시어머니에게 먼저 연락도 드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노력의 끝에서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자주 가면서 제가 가장 먼저 깨달은 건 형님을 향한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퇴근하면서 오늘은 시댁에 들러 저녁이나 함께 먹자고 했죠. 별다른 일 없이 따뜻한 식탁을 기대하며 조심스레 시댁 현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형님이 시댁 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엉엉 울고 있는 것이었어요. 손으로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형님의 모습은 말 그대로 절박함 그 자체였어요. 울음소리에는 억눌린 슬픔이 그대로 묻어났고 저는 너무 놀라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 광경에 멈칫했지만 저는 먼저 형님에게 달려갔습니다. 형님,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형님은 제 손을 붙잡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셔. 어머님이 아예 문을 잠가버렸어. 말을 다 하지 않아도 상황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집 밖으로 쫓겨난 거였어요.
말 그대로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 하나로 며느리를 문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겁니다. 형님은 그날 시어머니와 작은 말다툼을 했다고 했어요. 별일 아닌 아주 사소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청소기 선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빌미로 형님에게 버릇이 없다고 호통을 쳤고, 형님은 억울해도 입을 꾹 다문 채 죄송하다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밤은 이 집에 못 들어온다. 나가! 이렇게 말하고는 형님을 쫓아내 버린 것이었습니다. 형님은 잠시 근처를 맴돌다 다시 돌아왔고, 혹시나 마음이 풀리셨을까 싶어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열리지 않는 현관문에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던 거죠. 그 모습을 본 저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 밖의 일이었어요. 아무리 가족 간의 갈등이라지만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걸까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당황한 듯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인터폰을 눌렀어요. 어머님 저예요. 저희 왔어요. 옆에 형님도 계세요. 한참 후 문이 열렸고 시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를 보자 인사를 하긴 했지만 형님에겐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님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말 그대로 무거운 공기 속에서 이어졌어요. 형님은 입도 거의 열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밥을 퍼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 속에서 느껴지는 무언가 잔인할 정도로 차가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어머님, 오늘 형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셨어요. 혹시 오해가 있으셨다면 이야기로 푸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원래 며느리는 시댁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해. 그게 기본이야. 첫째는 그걸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느 시대의 며느리가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건가요? 형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남편은 결국 제 눈치를 보다가 젓가락을 놓으며 조용히 형님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형수님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그래? 하지만 시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내가 지켜온 집이야. 내 방식이 있어. 너희들은 아직 몰라. 그날 저녁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아니, 자신의 고집과 편견 안에 스스로를 가둔 사람이었습니다. 형님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내가 시어머니에게 기대했던 모든 희망이 틀렸다는 걸 서서히 인정해야 했습니다. 형님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려 했던 저희 노력도,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자 했던 저희 진심도 모두 부질없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과의 인연은 어쩌면 저에게도 상처만 남길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 시댁에 찾아갔을 때 또다시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제발. 형님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바람처럼 흔들리며 아파트 복도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시댁 문 앞에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형님은 자신의 물건이 담긴 가방을 곁에 두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솔직히 사람의 자존심이 어디까지 짓밟힐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형님, 일어나세요. 왜 여기서 또 이러고 계세요? 저는 다급히 달려가 형님의 팔을 잡고 그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를 보자 형님은 무너진 듯 와락 안기더니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님이 날 쫓아냈어. 내쫓았어. 나가래. 다른 며느리 들이려고 하나 봐. 형님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상실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끝내 참았던 눈물이 그 순간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아들만큼은 절대로 못 뺏겨. 내 아들은 내가 낳은 아이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형님을 내쫓았을 뿐 아니라 아이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무지 믿기 어려웠어요.
형님을 일단 저희 차에 태워 진정시키고 저는 다시 시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저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잠시 후 현관문이 철컥 열리더군요. 안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형님이 밖에서 무릎 꿇고 우셨어요. 집에 애까지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주 단호하고 차가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내쫓았다. 아주 그냥 면상만 봐도 속이 뒤집히는 게 도저히 같이 못 살겠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정조차 없는 말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러왔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애엄마인데 갑자기 내쫓으시면 애는 내가 키울 거야. 괜찮은 며느리 하나 알아놨으니까 우리 아들은 이혼시키고 새 출발하게 할 거다. 그러니 너도 그 여자 집에 데리고 올 생각은 하지 마. 내 허락 없이 들이면 너도 나가야 할 줄 알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을, 특히 한 아이의 엄마를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옆에서 남편이 제 팔을 붙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하자. 지금 말해봤자 안 통해. 그래요.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은 듣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바뀌지 않을 사람이었죠. 차로 돌아오자 형님은 다소 진정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눈은 새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미동 없이 앉아 계시던 형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쫓겨나는 건 괜찮아요. 그깟 참으면 돼요. 근데 아들은 절대 포기 못해요. 형님,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애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래요. 이혼 안 하면 예전에 친정에 빌려줬던 돈 당장 토해내라고 협박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빌려주셨는데요? 제가 묻자 형님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4천만 원이요. 아버지 병원비랑 동생 대학 등록금 때문에 급하게 시댁에서 빌린 거예요. 그때는 어머님이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신 줄 알았어요. 돈 4천,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참기 힘든 건 그 돈을 칼처럼 휘두르며 사람을 겁박하는 태도였어요. 근데 이혼만 하면 그 돈은 안 받겠다 하더라고요. 대신 아이는 시댁에 두고 다시는 얼굴 볼 생각하지 말래요.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를 볼모로 이혼을 강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는 누구보다 엄마를 그리워할 텐데 그런 아이를 두고 새엄마 밑에서 키우겠다고요?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은 덤덤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눈물보다 더 뜨거운 감정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은 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비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라도 받겠다는 듯 집안 종처럼 다루시더니 이제는 그 돈을 내 아들과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라는 자리는 왜 이렇게 쉬운 희생을 요구하는 걸까?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형님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요. 4천만 원, 그 돈으로 내가 팔려온 거예요. 이제 쓸 만큼 썼으니 새 거로 갈아치우겠대요. 나는 그냥 골동품이나 마찬가지래요. 형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칼보다 더 깊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겨우 4천만 원. 정말 고작 4천만 원이란 돈으로 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4천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의 무게를 가볍게 말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과연 사람보다 귀한 돈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시댁에서 몇 년 동안 웃음을 잃고 잠을 줄이며 눈치만 보며 살았던 그 시간들, 그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과연 4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충분할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참을 수 없었어요. 형님은 자신을 팔려온 사람이라 말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소모품처럼 갈아치우려는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냈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도 그저 제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유지돼. 괜히 나서지 마. 당신이 끼어들었다가 엄마가 괜히 우리까지 이혼시키려 들면 어쩌려고 그래?
저는 그 말들이 너무도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사람 하나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두고 보자는 말, 평화라 불리는 침묵이 사실은 시어머니가 휘두르는 폭력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걸 남편은 몰랐던 거죠. 형님이 이렇게까지 당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걸 참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엄마가 워낙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도 말은 해야지. 자식으로서 이건 아니라고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해봤자 소용없어. 괜히 너까지 불똥 튄다니까? 불똥이 튀든 뭐든 이건 아니야. 나 절대로 가만 안 있을 거야. 제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자 남편은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너 나랑 이혼하고 싶어? 지금 너는 그 길로 가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뿐 아니라 남편에게까지 실망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실망이라기보다 정이 뚝 끊기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래, 이 사람도 결국 시어머니와 다를 게 없구나. 말만 다를 뿐 결국은 불의를 눈 감고 방관하는 사람. 방관이 때로는 적극적인 가해보다 더 나쁘다는 걸 이 사람은 모르는 걸까요? 그날 이후 우리 부부 사이엔 냉랭한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은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형님을 돕고 싶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말렸습니다. 우린 너무도 달랐고 그 다름은 싸움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난 지 이틀 후에 시어머니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랄 틈도 없이 시어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쏟아냈어요. 그 말은 지금껏 제가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쌓이고 쌓인 분노와 실망이 한꺼번에 폭발했고 결국 저는 모든 걸 엎어버렸습니다. 그날 문도 두드리지 않고 들이닥친 시어머니를 보며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혹시 남편이 어머님을 불렀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시어머니는 형님의 어린 아들과 갓난 딸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믿기 힘든 말을 꺼냈습니다. 당분간 얘들 좀 맡아줘라. 애 엄마 대신 네가 키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요? 제가 왜요? 왜라니? 가족끼리 도와야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인정머리 없네. 어머님의 그 입에서 인정머리라는 소리가 나오다니 정말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 누구보다 무정하게 며느리를 쫓아낸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을 운운하다니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형님을 왜 쫓아내셨어요? 막무가내로 안 쫓아내셨으면 저한테 이런 부탁도 안 하셨겠죠.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뭐해. 쫓아낸 건 쫓아낸 거고 당장 애들은 돌봐야 하니까 맡으란 거야. 딱 2년만. 괜찮은 며느리 하나 눈여겨 봐뒀거든. 그 집은 아이 있는 남자는 싫다잖니. 그래서 애 없는 척하고 결혼시킬 거야. 이쯤 되니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계산기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거래 대상이었고 어머님에게 형님은 사용기한이 지난 골동품이었어요. 그럼 나중에 그 여자분이 아이들 정체를 알면요? 애들은 싫다고 그러면요? 그땐 어쩔 수 없지. 근데 결혼해서 자기 애 낳고 그러면 어차피 빼도 박도 못해. 돈도 좀 쥐어주면 찍소리도 못할 거야. 첫째도 그렇게 살았잖니. 그 순간 저는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인가요? 그건 사기예요. 아이들을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고 가족을 파는 거잖아요. 말 좀 곱게 해라. 너도 쫓겨나고 싶냐? 이쯤 되니 시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뒤에서 첫째 편들고 돌아다니는 거 다 알아. 내가 그동안 마음에 안 들어도 왜 참았을 것 같아? 그래도 네가 돈 몇 푼은 벌어올 줄 아니까 그런 거야. 감히 그 은혜도 모르고 어디서 반항질이야. 너도 똑같이 만들어줄까?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눈에선 불꽃이 일고 머릿속은 점점 맑아졌습니다. 아, 이젠 정말 끝내야겠다. 그 길로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형님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친정 아빠께 조심스레 말씀드렸어요. 아빠 죄송해요. 딸이 이혼한다는 말 드려서.
그런데 더 늦기 전에 제 인생을 바로잡고 싶어요. 아빠는 깊은 한숨 끝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런 집이라면 네 뜻대로 해라. 아빠는 네 편이야. 그 다음 날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바로 제 결정이었죠. 그리고 그의 짐을 정리해서 그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 남편은 당황했어요. 당신 엄마한테 배운 거야. 꼴 보기 싫으면 내쫓아 버리는 거. 이제 엄마 곁으로 돌아가. 그날 저녁 불같이 화가 난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 감히 하늘 같은 서방을 무시하니? 정말 드라마 같았어요. 아니, 드라마도 이 정도면 막장이죠.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그녀의 방식 그대로 갚아주었습니다. 쫓아낼 만하니까 쫓아냈어요. 어머님도 형님 내쫓으셨잖아요? 저도 똑같이 한 거예요. 뭐야 미쳤나?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 꼴 보기 싫대? 왜요? 어머님 아들은 금줄 두르고 태어났어요? 하늘 아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귀하면 남의 딸도 귀한 줄 아셔야죠. 말장난하지 마. 시어머니는 씩씩대며 소리쳤지만 저는 끝까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 말이에요. 어머님이 뱉은 그 독한 말들 다 어머님 자신에게도 돌아가는 거라고요. 저는 절대 형님처럼 그렇게 당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짓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껏 가정의 평화라는 이름 아래 감내했던 모든 부당함, 시댁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이제야 비로소 제 목소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남의 집 귀한 딸들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요? 그 한마디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제 모든 감정을 송두리째 터뜨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어머님 아들, 첫째도 둘째도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1+1으로 묶어 팔아도 저는 안 받아요. 이제 다 싫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시모는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 충격에 빠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남편을 노려보며 따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서 이런 싹수 없는 물건을 데리고 온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그 말에 저는 씩 웃으며 숨겨왔던 진실을 꺼내 놓았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저 아직 제 소개를 제대로 안 했네요. 어머님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바로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고요. 저는 거기 사장님의 딸이에요. 그동안 속여서 죄송했어요. 형편 안 좋아 보이면 덜 미워하실까 싶어서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얼음처럼 굳어서 눈을 휘둥그레 뜬 채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말도 안 돼. 너가 사장님 딸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 거기까진 완전히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어요. 서류에는 우리 가족 사진과 함께 회사 정보나 경영구조 등이 명확히 적혀 있었죠. 이제 믿으시겠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서류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넘기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다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옆에 있던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사실이야. 엄마 미안해. 결혼하고 싶어서 그땐.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나를 속였다고? 너희 둘이 짜고 나를 속였어? 너희들이 어찌 감히 나를... 그때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당신 아들하고 이혼할 거예요. 이 집도 회사도 다 정리됐고요. 반품된 두 아들 데리고 앞으로 잘 살아보세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때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참, 형님 이혼도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아이들 친권, 양육권 모두 형님이 갖게끔 처리할 겁니다. 앞으로 손주 얼굴도 못 보실 거예요. 알아두세요. 너가 감히...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며 소리쳤지만 저는 가방에서 4천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서 그녀 앞에 던졌습니다. 이건 당신이 형님 집에 빌려줬다는 돈이죠? 받아요.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여긴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집이고 당신들이 발 디딜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나가세요, 아줌마. 뭐야? 아줌마라니? 너 말 다 했어? 맞아요. 이젠 저한테 어머님도 뭣도 아니니까요. 그냥 아줌마예요. 어쨌든 당신이 형님한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단호하게 경고했어요. 더 다가오시면 정식으로 폭행 및 협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 손에 이끌려 허둥지둥 나갔습니다. 그녀의 몰락, 그걸 두 눈으로 지켜보며 저는 마침내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어요. 그 후 저는 계획대로 이혼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했고 형님 역시 제가 함께 도우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형님은 더는 울지 않았고 저 역시 그 집안과는 깨끗이 인연을 끊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참 늦었어요. 아차 싶었겠죠? 제가 처음엔 그냥 욱해서 한 말인 줄 알았겠지만 지금쯤은 알겠죠? 제가 한 말이 전부 진심이었다는 거. 시어머니는 저는 물론이고 형님 앞에까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 또 그 착한 분은 그런 시어머니를 용서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용서해 줄지 몰라도 저는 아니에요. 일단 형님께 사과한 건 잘하셨고요. 근데 저한텐 이제 남이에요. 제 인생에 다시는 끼어들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용서를 구했잖아. 내가 너한테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는데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히 말했습니다. 잘못했으니 용서를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용서는 사과받는 사람의 마음이고 특권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을 질끈 감은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는 할 말이 없었겠죠. 그날 이후 저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딸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이제 제 인생에 더는 존재하지 않아요. 형님도 이제는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있는 집 며느리도 남의 집 귀한 딸도 못 얻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그녀도 이제는 알았을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머리끄덩이 잡고 한판 버렸을 시어머니였지만 이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처지였는지 그날 그녀는 꾹 참으며 눈빛만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그걸 보니 참 고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착각했던 그녀는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님과 저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형님은 요즘도 저를 보면 매번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네가 없었으면 난 진작 무너졌을 거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나중에 꼭 이 은혜는 갚을게. 언니 그런 말 마요. 갚을 생각은 말고 그저 아이들과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면 돼요. 이제 우리는 진짜 행복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를 짓밟으려 했던 그 과거를 딛고 꿋꿋이 밝게 웃으며 살아갈 겁니다.